저는 한인경, 올해 64입니다. 그날 밤 싱크대 위 설거지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저는 더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해오던 일들이 갑자기 모두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 우석은 소파에 기대 뉴스만 보고 있었죠. 늘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당신이랑은 이제 숨을 못 쉬겠어. 말을 뱉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석은 리모컨을 든 채 표정도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참아왔던 바로 그 무심함. 나는 더는 이 집에서 내가 투명한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싸둔 캐리어를 현관문 옆으로 끌어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건 옷 몇 벌, 서류 파일, 칫솔 한 개, 그리고 지난 세월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감정뿐이었습니다. 우석은 조용히 묻더군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이제는 그래야만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우석은 구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검색하며 낡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부동산 앱을 켜 혼자 살 전세집을 찾아봤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둘 사이에는 차가운 유리벽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같은 날 각자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혼 신고 안내 창구로, 우석은 혼인 해소 절차 상담 창구로 한 건물 안에서 서로 다른 미래를 향해 걷는 낯선 두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주쳤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현관의 캐리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정말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남편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무심한 소리.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일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막아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바로 다음 날 우리 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남편 우석은 그날도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받은 전세 계약서를 살피며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해방감과 두려움이 가슴 한가운데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윤성님 가족분 되시나요? 저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하철 4호선역 계단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이동 중입니다. 순간 귀에서 세상이 쓱하고 멀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캐리어를 넘어뜨릴 뻔하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발은 떨리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택시 안창 밖으로 도심의 저녁 풍경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내 머릿속에 울리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설마 이혼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응급실 앞은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접수 데스크에 매달리듯 말했다. 최윤석 어디 계세요? 직원은 차트 파일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뇌신경 검사실로 이동 중이에요. 일과성 허혈성 발작 같다고 합니다. 저는 휘청하며 벽을 잡았습니다. 일과성 허혈성 발작, 뇌졸중 직전 단계.
이혼 절차고 뭐고. 순간 머릿속에서 전부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큰 손상은 없지만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최소 2주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곁에서 들으려 애쓰는 우석은 말이 흐릿했습니다. 네,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말끝이 삼켜지는 듯 끊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함께 산 그 무뚝뚝한 남편이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병원 사회복지사 장서영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배우자분,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려던 사람의 서류에 또 하나의 서명을 하며 마음은 더 복잡하게 얽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도 연계해 드릴게요. 이런 발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서영 씨의 말이 현실을 박아넣듯 들렸습니다. 병실로 옮긴 후 우석은 천장을 멍하니 보며 말했습니다. 인경아, 이혼은 그만 생각하자. 나 지금은 모르겠다.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식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현관에 놓여있는 캐리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다시 잡았다가 놓고 결국 캐리어를 조용히 안방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떠날 시기인가? 정답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모든 게 다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했습니다. 우석이 입원한 지 사흘째, 병실 안공기는 눅눅했고 우석은 하루 종일 침대 옆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던 사람은 아파도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음 몇 숟가락을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 기운이 빠지면 재활도 못해. 우석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낡은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어이, 자네. 우석은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 재활할 마음은 있는가?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명한 75,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분이었습니다. 고명한 씨는 우석의 손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 떠는 거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기록하니까 괜찮아지더군. 그는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날짜와 걸음수, 식사량, 혈압, 매일 빼곡히 적힌 글자들. 저는 그 정성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석은 잠시 노트를 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난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데. 고명한 씨는 조용히 파란 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 없어. 오늘 하루 한 줄이면 돼. 그 말이 병실 공기 속으로 편안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의지라는 단어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퇴근하려던 사회복지사 장서영 씨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남편을 좀 일으켜 세워주네요. 서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명한 어르신은 회복력이 강해요. 본인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환자들도 많이 바뀌었죠.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하나 켜주었습니다. 윤석 씨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부 공동 재활 프로그램 신청해 보세요. 저는 알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녁, 우석은 펜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적은 글은 단 3글자였습니다.
첫날, 시도. 저는 그 글자들을 보는데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우석 씨 잘했어.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고명환 씨는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재활은 혼자 하면 오래 못 가. 부부라면 둘이 같이 가야 해. 저는 침대 끝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를 이 집 사람이 깨닫기만 한다면 그럼 아직 우리가 살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서랍에 넣어두던 그날 포기하려던 건 결혼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지 몰라. 희미하지만 분명한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제 마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석은 2주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퇴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여전히 흔들렸고 말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인경아, 천천히 가자. 그 말이 마치 사람이 아니라 세월이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은 2달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에 없던 낯선 기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석은 신발을 벗자마자 말했습니다. 나 방 하나만 쓰면 돼. 너랑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그는 스스로 안방 대신 작은 서재 쪽 문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경계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우석을 위해 저염식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쥐고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짭짤한 거 안 먹고 살 수 있나 했는데 괜찮네. 그 말에 제가 놀란 건 맛 때문이 아니라 우석이 처음으로 제 노력에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에는 우석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재활 걷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우석은 걷다가 자꾸 멈춰 섰습니다. 아직 감각이 좀 이상해. 저는 말없이 그의 팔을 받쳤습니다. 둘이 걷는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부부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지켜주는 마음으로. 집에서는 제가 식단을 관리하고 우석은 자신의 방을 정리하며 서로 각자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우석은 병원에서 받은 노트를 펼쳐 조용히 하루 기록을 적었습니다. 4월 14일, 걷기 12분, 말하기 훈련 5분, 식사 미역국. 그 글씨는 아직 떨렸지만 전보다 훨씬 반듯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보류가 아니라 중단이었습니다. 어디에선가 삶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죠. 며칠 뒤 복지관에서 장서영 씨가 연락을 줬습니다. 부부 공동 재활 프로그램 신청하신 거 맞죠? 이번 주부터 오세요. 저는 서류철을 꺼내 들고 우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볼까? 우석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익숙하지 않은 미소였죠. 응, 같이 가보자. 그날부터 우리의 하루에는 작은 약속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 시간, 식단 체크, 약 복용 확인, 봉선화 걸음 모임 연습. 이건 부부의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다정하고 훨씬 조심스러운 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딸 소영에게서 연락이 온 건 우석이 퇴원한 지 딱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그 목소리는 울음인지 숨참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나 잠깐만 도망가도 돼? 그 말에 제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밤 9시가 다 되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소영은 잔뜩 지친 얼굴로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잠든 상태였고 소영의 눈가는 계속 말라있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일이 또 꼬였어. 학원비도 밀리고 애도 지금 맡길 데가 없고 말끝마다 끊어지는 숨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거실에서 천천히 일어나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고? 소영은 그제야 터져나오듯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정말 갈 데가 없었어. 우석은 쓰러졌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어와라. 일단 그 아이부터 재우자. 그 말 한마디가 왠지 집 전체를 따뜻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를 재운 뒤 소영은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나 전 남편이랑 완전히 끝났어. 일도 줄어들고 학원비도 더는 못 내겠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온 거니?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우석은 조심스럽고 서툰 말투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힘들면 말해야지. 혼자 다 짊어지면 무너진다. 그 말은 우석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 역시 혼자 짊어지다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이 찌릿했습니다. 아, 이 사람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다음 날 복지관 사회복지사 장서영 씨에게 상담을 연결했습니다. 서영 씨는 소영을 보자마자 상담실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일단 아이와 쉴 수 있는 임시주거 지원 그리고 돌봄 서비스 연계를 먼저 받으세요. 소영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석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식의 고개짓은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우석은 제게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잠깐이면 돼.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자. 그 말은 부부로서의 협의가 아니라 한 팀으로서의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같이 해요. 그리고 그날 밤 거실 테이블 위에 우석의 재활 일정표와 소영의 계획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느라 우석은 재활 루틴을 약간 조정했고 저는 소영의 가계부를 도와주며 생활비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아이와 손자를 사이에 두고 다시 어깨를 나란히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관계의 재설정. 그날 밤 소영과 손자가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우석이 제게 말했습니다. 인경아, 우리 이혼 좀 미뤄두자. 지금은 가족이 먼저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시 시작되는 중이다. 소영과 손자가 떠난 뒤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우석과 저는 서로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만 아주 희미하게 들으며 지냈죠.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어느 아침 우석은 재활 운동화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혼자 걸어보려고. 저는 말없이 그의 신발끈이 풀린 것을 묶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석의 일정표는 거실 벽에 붙었습니다. 1. 아침 스트레칭 10분. 2. 공원 걷기 15분 20분 25분. 3. 말하기 훈련. 4. 혈압 체크. 5. 복지관 프로그램. 저는 가계부 옆에 우석의 운동량을 함께 적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습니다. 점심에는 제가 만든 저염식 반찬을 우석은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짜지 않아도 먹을 만하네. 칭찬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한 걸 텐데 희한하게도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종류의 말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서영 씨가 연결해준 복지관 부부 공동 재활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로 오셨지만 반드시 부부로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방식만 찾으면 됩니다. 그 말이 저와 우석 사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우석은 프로그램 중 제 옆에 조용히 앉아 핸드 그립을 쥐었다 펴다 반복했습니다. 그 집중한 표정이 참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구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지는 복도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우석의 방 옆에는 조명 센서를 설치하고 냉장고 좌석에는 건강식단표를 붙였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내는 관계구나. 저녁이 되면 우석은 재활 노트에 자신의 걸음수를 적습니다. 오늘 2412보. 그는 기록을 보여주듯 조용히 제 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잘했네요. 이 정도면 내일은 더 걸을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우석은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연스럽지 않았던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우석이 말했습니다. 인경아, 우린 잘하고 있는 거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응, 부부로는 실패했지만 생활 파트너로는 잘하고 있어요. 우석은 그 말을 오래 씹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지도 울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한 걸음 더 자라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방에서 잠들었지만 서로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숨소리는 부부 사이의 숨막힘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의 고르고 편안한 리듬이었습니다. 손자 민호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온 건 소영이가 임시 주거지로 옮긴 지 일주일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엄마, 잠깐만 민호 좀 봐줄 수 있어? 이사 마무리하고 상담도 받아야 해서. 소영의 말투에는 미안함과 부탁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낯설지 않은 듯 거실 장난감 상자를 열었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요즘은 조금 더 잘 걷는다.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빨리 뛰어. 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대신 천천히
오래 걷는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점심 후 우석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산책 갈래?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 신발을 챙겨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가면서 우석의 걸음이 얼마나 안정됐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흔들리던 발목은 이제 거의 반듯하게 딛고 있었고 손에 들렸던 지팡이도 장식처럼 보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민호는 잽싸게 앞장서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따라와봐. 우석은 속도가 안 되면서도 민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작게 뛰듯 걸었습니다. 숨이 찼는지 잠시 멈춰섰지만 나는 그 보폭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우석은 헉헉거리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알았겠어. 내가 이런 날을 다시 만들 줄은. 그 말은 그가 자기 삶을 다시 걸어가는 중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민호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랑 사이 좋아졌어?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상할 정도로 사람 사이의 공기를 잘 읽습니다. 그냥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나 할아버지 집 오면 좋거든. 그 말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데 어른들 말보다 훨씬 큰 힘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우석은 민호와 블록 장난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 맞나? 아니야 할아버지, 그건 아니지. 두 사람의 소리는 오랫동안 없던 생기와 온기였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연신 미소가 나왔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단단한 감자가 구워지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밤이 되자 소영이 민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문 앞에서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도 살기 바빠서 힘든 거지. 혼자 다 견디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 소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40년 넘게 감정 표현을 모르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그 순간 우석이 정말 다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민호를 보낸 뒤 우석은 제 쪽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경아, 우리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너랑 나랑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실패한 부부였지만 괜찮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우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둘의 관계는 사랑도 미움도 아닌 함께 살아가는 리듬으로 조금씩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의 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했던 두 사람은 지금 각자의 방에서 서로의 삶을 조금씩 기대며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석이 쓰러졌던 날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날씨가 풀린 어느 봄 아침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오늘의 할 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1. 저염식 도시락 준비. 2. 우석 혈압 체크. 3. 함께 걷기 30분. 4. 복지관 요리 교실. 5. 약 복용 포스트잇 붙이기. 싱겁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이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우석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균형 좋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이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재활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3120보 목표로 해보려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걸어요. 이 짧은 문장이 이젠 위로나 의무가 아니라 진짜 생활의 공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했던 날 우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경아, 내가 처음 쓰러졌을 때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친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그 거리가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정오에 복지관 요리 교실을 갔습니다. 강사는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부부세요? 우석과 저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그랬고 지금은 생활 동반자예요. 강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엔 그런 관계도 참 좋네요. 그 말은 우리 관계의 이름을 조용히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이 흐드러지게 떨어졌습니다. 우석은 떨어진 꽃잎 하나를 주워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했던 거지. 저는 그 말에 살짝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걸 기억해 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야 조금씩 보이네. 우석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말보다 먼저 마음에 닿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석은 제 방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거실 테이블 위에 혈압 기록표를 올려놓고 갑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음식의 간을 조절합니다. 서로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도와주는 방식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는 실패했지만 삶을 함께 운영하는 최고의 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석은 자신의 방으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기 전에 저는 항상 말합니다. 잘 자요. 우석도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잘 자.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조용한 숨소리가 벽 너머로 들립니다. 그 숨소리는 떠나버릴까 두려운 것도 붙잡아야 할 사랑도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르고 잔잔한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고 결혼의 복구도 목표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이름의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보다 안정적이고 미움보다 가볍고 부부보다 현실적인 생활의 협업자. 그리고 그 협업은 오늘도 내일도 조용히 계속될 것입니다.